반갑습니다. 아이고. 힘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책요가라는 이야기를 드린 보통엄마 책요가 저자 400명 부산정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힘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책요가라는 이야기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여기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아이가 몇 살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아이가 몇 살이세요? 33개월. 아직 아기네요. 나이가 3살, 3살, 5살, 5살, 6살, 5살, 5살, 6살, 3살, 6살, 3살, 9살, 9살, 6살. 이제 거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더 아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제 저도 일단은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이고요. 첫째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가 둘째 초등학교 2학년이고, 여기 여자아이 나이 홍예점인데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아기가 이때는 100일 사진이라서 아이가 지금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23개월로 온 세상을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아들로 자라고 있는 3남 1녀 엄마랍니다. 자, 저희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일단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느껴졌을 때 제일 먼저 난감한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당장 낳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잘 적응시키고 더불어서 나도 더불어서 다 더 잘 적응하고 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걱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휩쓸리지 않고 내가 결국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왼쪽 사진이 88올림픽이고 오른쪽 사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입니다. 왼쪽 88 서울올림픽은 저희 동생이 태어난 해이기도 해서 저는 또 굉장히 특별한 그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러진 하객올림픽이고요. 오른쪽 2018 작년 2월달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가 성화봉송 주자로 직접 나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별했던 이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딱 30년이 걸렸는데요. 30년 동안의 변화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아이인 이 시기가 이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커왔던 시대는 이 미디어라는 것이 크게 많이 없었고, 이제는 이 미디어라는 것이 없이 살 수 없는 세대로 이렇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이 변화를 직접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이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작년이었던 2월이지만 이 당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5G, 그다음 AR, VR, 인터랙티브 그리고 옴니포인트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우리 삶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G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AR, VR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방에서 촬영했던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볼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던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 가운데 이름 보이시나요? 우리한테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브랜드죠. 이게 바로 2016년 2월 달에 11월에 실질적으로 2020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드론 배달 상용화를 목적으로 시험 운행을 했답니다. 그때 캔커피를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한 지 단 1분 만에 강원도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단 1분 만에 배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획기적인 배달 시스템이 드론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실제 지금 2019년 7월에 KFC라고 하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그 드론 배달을 하는 영상을 틱톡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배달 형태죠. 앞으로 더 많이 발달이 될 거고 지금 2019년인데 여기가 목적으로 삼았던 2020년도에 드론 배달이 상용화가 당장 될 것이냐 그것은 아직 드론 지도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직 좀 미비해서 당장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2016년 3월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머신러닝이라는 시스템으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배우고 적응을 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실제 이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 바둑이라고 하는 두뇌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 어떤 거냐면 이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경기를 보았을 때 똑같은 경기가 단 하나라도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뇌적으로도 뛰어난 수가 많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파고랑 경기를 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주가 되었었는데 결과를 보고 나니 단 1승 그리고 알파고가 4승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변화를 겪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어제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머신보다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가 없다. 이미 한 두 수를 적고 시작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더 이상 기계에게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는 많이 적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삶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 있냐면 보안, 실내 공기, 센서, 조명, 전기 에너지, 플러그, 가전제품 출입 관리, 창문 차양, 온도 조절, 가스밸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썰렁한 집이 싫다. 들어가면서 조명을 켜고 따뜻한 방 안에 온도를 조절을 하고 밥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고 설거지, 세탁기를 돌려야 되겠다. 그게 바깥에서 이미 다 설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변화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기계 스스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인데 실제 현대자동차가 2024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많은 자본금을 투입을 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올해 2019년 7월에 2019년
올해 11월 21일에 서울시와 우리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 그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 도로를 자동차가 직접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혼자서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성공을 한다면 그게 뭐 세계적으로 많은 자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게 단지 산업적인 문제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항상 운전을 하고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도 이제 항상 혼자서 졸려가면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하는 동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좀 더 건설적이고 이런 활용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만나러 갈 때도 그 시간을 이동하는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화했구나. 이걸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상이랑 이런 앞에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미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제가 이런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에 발맞춰서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워왔던 건 아닙니다. 제가 25살인 나이에 결혼을 해서 26살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때 아이를 처음 낳고 있을 때 아이가 누워있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막 사회에 발돋움을 하여 세상에 발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주변 다양한 것들을 체험을 하며 세상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SNS라고 하면 요즘은 많은 SNS가 있지만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좀 대세여서 카카오 스토리를 보았을 때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적어도 전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멈춰있거나 후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를 보면 저 역시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친구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엄마 나이라고 하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걸 엄마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잖아요. 엄마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엄마가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1살일 때 엄마도 1살. 아이가 10살인 엄마가 1살인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만 아이가 1살인 엄마가 아이가 10살인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가 커가는 만큼 나의 그거 키우는 실력이라든지 아이에 해줄 수 있는 말이나 양육 방법들이 더 많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엄마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내가 이만큼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고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를 잘 키운 엄마들한테 가서 물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길거리에 나와도 누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누가 어떤 엄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로 만약에 시간을 들여서 누구를 섭외를 했어요. 같이 만나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뭐 나가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뭐 분유를 먹이면 분유통도 챙겨야 되고 가방에 한 짐이고 또 애기 챙겨갖고 나가는 일도 또 한참이고 힘들게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애기가 울면 그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육아서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전에 아이를 키워왔던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키웠을 때 아이들이 이 정도로 자라더라. 그렇게 하는 조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니까 무작정 일단 도서관에 간 거예요. 가까운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 그냥 제목만 쭉 보고 나에게 필요한 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빌려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면 다시 끼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라.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소통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일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변화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당장 아침에 새벽 5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침에 너무 추워. 오늘은 내가 어제 저녁에 늦게 자서 못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조금 더 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책에서 이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이든 조금의 변화라도 준다면 그게 조금씩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환경 조성이 필요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아이가 아주 어린데 당장 많은 책을 사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젖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위를 물방울이 깰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 번 같은 자리에 꾸준히 떨어뜨린다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바위가 약해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바위가 깨지는 변화를 일으켜낼 거예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것도 산을 옮기는 작업도 마찬가지죠. 조금한 변화가 일으켜서 큰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것처럼. 저는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당장 우리 집에 무슨 책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책을 당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당장 길거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놀이터나 내가 소아과를 가면 소아과 앞에도 많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책을 팔고자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것이 당장 모든 게 다 내 아이에게 맞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적합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아기띠를 메고 차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를 이제 풀어놓고 이제 자면은 그냥 이제 제가 제 원하는 책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가 좀 일어나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아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공간이 있구나. 책을 보는 사람을 보면 책을 읽는 건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실제 자기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지 않고 공부를 해서 영재고까지 갔던 재혁이 아빠라고 하는 분도 아이가 처음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같이 가서 도서관에서 같이 그냥 공놀이를 한다거나 놀이를 실컷 하고 맛있는 걸로 많이 먹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책을 아예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자 아이가 이게 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먼저 적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미 컸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영어책이나 한글책, 책을 읽고 독후 활동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서 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독서 퀴즈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뭔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곳에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나 그냥 심심해서 가봤는데 퀴즈 한번 그냥 풀어봤는데 당첨이 됐대. 그러면은 훅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뭔가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기였을 때 얘네들이 이미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서관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전집이 있더라 해도 단행본을 읽어야 되고 또 교과 과정에 맞는 교과서에는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딱 일부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교과서를 조금 호기심을 가지게 하려면 내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내가 뭔가 좀 더 열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책의 뒤에 있는 교과 연계도서를 빌려가지고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보러 많이 갔는데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막내가 옆에서 막 기어와가지고 뭔지 쳐다보고 이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 서재화를 하게 됩니다. 거실 서재화는 저희 첫째 때 딱 처음으로 돌 때쯤 전집 한 집을 드리게 됐어요.
그게 똘막똘막이라고 하는 생활동화인데 그때 한지를 드리고 나서 당장 거실 서재화를 했냐 그건 아니고 이미 한 3, 4살 이미 좀 지나가고 나서 책이 저 주변에 갑자기 아버님께서 책을 한 3, 4지를 이웃분한테 얻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책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는 순간 이제 책에서도 보고 저는 또 요새는 뭐 항상 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책은 이미 조금의 지나간 시절이고 SNS라고 하는 이런 바로바로 삐뜨대기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이웃분들이 보면 어떤 식으로 책을 보는지 어떤 식으로 책을 활용을 하는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이력을 추가해가지고 보게 되면 거실 서재화라는 얘기를 어느 순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 거실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책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쪽 반대편에 뭐 텔레비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를 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지만 이제 그 초점은 뭐 있어도 된다 안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마다 또 자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같이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미 이 미디어는 일단은 최대한 통제를 하자는 거예요. 뭐 특히 뭐 주말 같은 게나 본다거나 뭐 벌쓸 때 뭐 어렸을 때는 뭐 영어 노출 때문에 영어를 좀 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텔레비를 틀어놓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엄마 텔레비 볼 테니까 넌 책 좀 읽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집중이 될까요? 텔레비전으로 자꾸 귀가 가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도 텔레비전이 더 궁금한 거예요. 바뀌어가는 뭐 CF 같은 거 보면 내가 아는 것이 나오면 확 거기에 더 귀가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집안에서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실제 저희가 처음 이게 첫째가 한 6살인가 7살쯤에 서재화를 처음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두 번째로 한 번 더 변신을 주었는데 이때 이렇게 거실에 책상을 놓고 이렇게 책장을 만드니까 아이가 일요일 아침에 셋째가 딱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서 엄마 이것 좀 읽어줘 라고 말하나 그러면 그 집은 책상이 몇 개일까요? 20개. 진짜 놀라웠어요. 저도 책장이고 책도 그렇고 책상이 20개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번 세워봤어요. 저희 집 한 15개 되더라고요. 이제 문제 볼 때 뭐 식탁도 책상이 될 수 있고 뭐 거실에 테이블도 그렇고 주변에 곳곳에 뭐 책상 컴퓨터를 놓는 것도 책상이고 뭐 이렇게 애들마다 또 책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책상이 많아야 뭘 다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구비하면 좋을까? 저는 이게 꼭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이들을 이런 책을 읽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경험으로 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뭐 자연관찰 꼭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위주로 좀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최숙희 선생님 책이에요. 요 애기 그림 많이 본 적 있죠? 되게 유명하니까. 이분이나 베키나 선생님이나 뭐 앤서니 브라운이나 에릭 칼 같은 책도 단행본으로 아주 좋은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면 책이 글밥이 아주 작잖아요.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진짜 10권도 금방 읽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보면 우리처럼 글자만 보느냐 그게 아니고 그 책의 두툼이도 보고 책의 색깔 변화도 보고 책의 아이의 표정 변화라든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보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뭐 10번도 20번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럴 때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책 좀 가져와 이것 좀 그만 좀 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글만 읽어주다가 뭐 그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 책 안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드렸다는 책이 전집인데 생활동화인데 아이가 이제 처음 막 기저귀를 떼고 뭐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생활동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엄마가 빨리 밥 먹어라. 기저귀는 여기에다 변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싸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생활동화 속에서는 친구들이 직접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는다는 게 내용에 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을 자기화로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자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창작 동화를 보게 돼요.
창작 동화는 이런 그냥 스토리가 있는 아주 이제 뭐 재밌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기 스스로를 알고 나면 가족을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사회라고 하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를 알고 그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그다음 우리 동네 부산이라고 하는 데 우리 동네를 알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 서울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라고 하는 데 결국 우리 나로부터 인해서 점점 커져가는 세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은 내 주위의 친구들과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날 비둘기를 보고 왔다거나 천재를 보고 와서 이거를 책상에서 펼쳐두고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새가 있네. 여기 새가 우리가 비둘기를 보고 왔지만 갈매기라는 새도 있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늘 보고 왔던 경험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참 쉽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책이 전래동화 명작동화. 전래동화 명작동화는 뭐 드리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데 6세부터 드려야 된다. 뭐 미리 한 3, 4세 봐도 된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제 생각에는 옛날 분들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나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충분히 봐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기본 툴로 깔려있는 책이 명작이랑 전래동화잖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에서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잘 녹여져 있는 책이 전래동화 명작동화고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이야기의 좀 더 다양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답니다. 이 내용 이게 글밥이 뭐 그냥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한두 줄짜리는 아니고 뭐 한 3, 4줄, 5, 6줄 이렇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예 읽어줌으로 해서 좀 호흡도 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내용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아이도 조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 저학년이 되고 예비 초등이 되고 6세 조금 넘어가면 요새는 그런데 과학 동화나 뭐 이런 수학 동화 같은 것도 아주 유아를 위한 것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지 뭐 3 곱하기 2 곱하기 6 막 이런 식으로 구구단이나 뭐 숫자의 큰 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거 책을 보면 책의 모양이 네모 모양이잖아요. 네모 모양,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리고 색깔의 변화 그리고 색깔의 규칙 그리고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거 소수, 기수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가 볼까?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다 수학이고 저기 네모난 뭐 상자가 있네라고 하는 것도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부터 조금 접해주면 좋은데 초등 저학년 예비 초등 때 이제 수학 동화라고 하는 걸 드리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냥 수학이 2 곱하기 3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우리는 그냥 막 외우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리로 설명을 해서 동화식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고 자기네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동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는 막 3, 4대용의 책인데 뭐 배꼽, 콧구멍, 이제 모두 안에 이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털, 주름 이런 거 자기 신체에 관한 이런 과학에 대한 내용도 아이들은 뭐 방구, 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녹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사회동화나 민들 역사동화는 조금은 뭐 한 7세 이후나 이런 식으로 보기 바라는데 요새는 또 한국사, 제가 우리나라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민을 가고 싶다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외국을 간다고 해서 내가 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끝난 수능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아예 하나가 있잖아요. 한국사 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국사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 이하기에 한국사가 실제 그거 아이들 그 수업 과정에 나오고 있어요. 6학년이 되면 세계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당장 그때 나왔을 때 뭐 한 학기, 두 학기 만에 끝나는 총 뭐 구조선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를 2학기 만에 다 끝내려면 아이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막 그냥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그냥 사건의 나열로 쫙 배우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당군한 거, 이제 그거 당군 신화 이런 것부터 이야기 속으로 하나하나 아래서 깨어난 방법보세라든지 하나하나 이야기로 부분을 조금씩 채워간다면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된다. 애들이 다 자고 나면 이제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책 위주로 들고 오는데 책을 보다가 애들이 뭐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 책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꺼냈는데도 한 2장 읽으면 다른 책 또 들고 오고 뭐 딴 일 하고 뭐 치즈 먹으러 가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놔둬요 그냥. 자기가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은 자꾸 이렇게 노트를 여러 가지를 줘서 이제 책을 오늘 이 책을 한번 볼까 한다거나 여기서 한번 책을 골라볼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 책을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 아이 막내용 직장에 따로 있어서 그것도 한 번씩 좀 돌려줘. 이런 책을 좀 노출을 시켜주고 이거를 너무 안 본다고 하면 페이지에 또 펼쳐가지고 거기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보는 중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어달라잖아요. 네. 끝까지 계속 여러 번 읽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좀